오늘의 주제는 중원을 침략한 유목민들입니다. 실크로드를 만든 여러 제국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실제 실크로드가 시작하게 된 중원과 유목민들 간의 관계입니다. 21세기에 살다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을 보잖아요. 근데 세 나라를 들여다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중국은 분명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는 굉장히 자본주의적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쪽에 있는 일본이란 나라는 자본주의 형태를 취하는데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상과는 많이 다르죠? 유교가 중국에서 출발해서 중국이 유교적인 나라 같은데 가장 유교적인 나라는 한국 같기도 하고 일본 같기도 하죠. 오늘의 주제인 중국을 보면 되게 자본주의적 습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을 여행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요. 그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관광지가 다 상업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것에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려면 농민제국과 유목제국의 특징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합니다. 농민제국, 예를 들면 명나라, 송나라 있죠. 유목제국은 원, 청 이런 나라가 유목제국입니다. 이 농민제국의 특징은 폐쇄형이고요. 폐쇄형이란 건 외부 세계와 교류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농업을 중시하고요. 유교적입니다. 그리고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원이나 청이나 당이나 이런 나라들은 개방형입니다. 국경을 열어놔요. 말장산 같은 걸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업을 중시하죠. 당연히 개방을 하니까 상인들을 언제나 오라고 하죠. 농업보다는 상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종교적 관영을 합니다. 특정 종교를 믿으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목적의 문화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21세기의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치는 공산당 독재 체제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경제는 아주 치열한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죠. 대한민국보다 더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목제국의 문화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는 중국 역사를 유교적 나라가 오랫동안 지배했다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1500년간 중국을 지배한 것은 농민들이 아니고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수나라가 581년부터 당나라 말기까지 907년 있었죠. 그리고 북송, 요금, 몽골, 명, 청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농민제국은 북송과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목제국입니다. 수당, 요금, 몽골, 청. 1500년 중에서 500년 정도가 농민제국이고 나머지는 유목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목제국의 문화가 중국에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유목제국이었던 청나라를 이어받아서 현재까지 오고 있죠. 자연스럽게 상업형, 개방형 이런 게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특성들이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 내내 이 농민제국을 위협했던 유목민들은 누구였는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부터 티베트의 토번, 돌궐, 몽골, 흉노, 선비, 오한, 거란, 여진, 고구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원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위협을 했죠. 그 중원했던 농민제국 수도들이 시안, 낙양, 개봉, 북경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북경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들이 만든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토번이니 돌궐이니 몽골이니 흉노니 선비 이런 것들은 다 농민제국의 역사가들이 만든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흉노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농민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했고 유목인들은 스스로 기록한 적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니고 불린 이름이라 보면 됩니다. 북방에 살았던 돌궐, 몽골, 흉노, 선비, 오한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제국들을 세웠죠. 장성을 넘어서서 중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 제국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5, 16국의 나라들, 선비족은 북이 또는 그 뒤를 이은 수당을 세웠고요. 거란은 요나를 세웠고 여진은 금을 세웠고 몽골은 원을 세웠고 여진은 청을 세웠죠. 이렇게 북방에 살던 사람들이 중원에 내려와서 여러 제국들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오히려 중국 역사의 다수를 차지하고 더 오랜 기간을 영위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방에 살던 유목민들과 중원에 살던 여러 농민들 간에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신시황이 최초로 중원 제국을 통일했죠. 그러고 나서 북방인들을 막기 위해서 장성을 연결했고 패망을 했고요. 한고조가 흉노와 맞서 싸우다가 평성의 치욕을 겪었고요. 서진이 영가의 난을 치르고 동진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서진 이후에 5호 16국이 들어서죠. 당나라는 한창 전성기를 누리다가 북방에 내려온 안사의 난을 겪었고요. 송나라는 금나라한테 정강지변을 겪고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남선이 멸망을 하죠. 명나라는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겪습니다. 이렇게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의 기록은 누가 했느냐? 바로 중원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원의 통일제국이 들어섰을 때 이런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대부분은 중원의 통일제국이 들어섰을 때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북방인들은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중원제국을 침략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고마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하늘은 넓고 말은 살찐다. 언제 하늘은 넓고 말은 살찔까요? 바로 가을이죠. 다른 말도 있어요. 추고 세마비. 가을 하늘은 높고 변경의 말은 살이 찐다. 두시먼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변경의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농민의 말일까요? 유목민의 말일까요? 바로 유목민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 유목민들이 말이 살찔 때, 가을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쳐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고마비 또는 추고세마비라고 하는 성어가 만들어졌죠. 그럼 또 왜 가을이냐? 봄부터 가을까지는 초원에서 동물들을 키우고, 겨울이 되면 그 동물들을 도살해서 여러 준비를 한 다음에 강물이 얼어붙을 때 유목민들은 남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민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싸우지 않아요. 생업에 종사하다가 겨울에만 전쟁을 합니다. 로마군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전쟁을 하고 겨울에는 쉬거든요. 그런데 대륙 동쪽의 이 중원에서는 가을부터 봄까지만 전쟁을 하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생업에 종사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중원과 북방의 땅을 보려면 이렇게 고저차가 있는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초록색 라인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농업과 유목 또는 목축의 경계선입니다. 강무량이 대략 400mm 정도 되는 경계선입니다. 이 북쪽에는 비가 400mm 이하로 내린다는 거고요. 초록색 밑으로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4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형으로 봐도 초록색 위쪽은 대략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비가 적게 오고 고원지대고, 그러니까 초원이 자라고 유목 또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곳이 대동분지 또는 오로도스 사막, 이런 곳이 유목민들이 주로 살던 땅이었고요. 중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여기 위수가 흐르는 관중평원에다가 황하가 황토를 내려놔 가지고 넓은 평원이 된 그 땅, 여기를 흔히 중원이라고 부르죠. 중원과 북방 사람들 간의 치열한 쟁투, 여기서 역사가 만들어지죠. 그 중원과 북방 사이에 있는 경계, 그 경계를 형성하는 곳에 쌓여진 장성,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 지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곡된 지도가 많죠. 특히 윤영성을 지나서 요하를 건너서 압록강까지 오는 이런 지도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도죠. 평지나 강을 건너서 성을 쌓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성은 아주 무의미한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만리장성은 어디 쌓여 있냐? 바로 베이징 북방 옌산 산맥, 또 산서 산맥, 그리고 강을 건너서 오르도스와 관중평원과의 사이에 아주 합리적인 위치에 만리장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방에 사는 여러 유목민족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명나라 때 쌓은 겁니다. 명나라는 농민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제국에서만 만리장성이 의미가 있는 거고, 원나라 청나라에서는 만리장성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 자체가 북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성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만리장성이 필요했던 유일한 나라, 바로 명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경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만리장성들은 다 명나라 때 지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치가 가장 합리적인 곳에 있다. 강수량 400mm 그 경계선에 장성이 써 있다. 거기가 바로 북방인과 중원 간의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북방인들이 남방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가을에 가야 되는데, 왜 가을이냐? 가을에 이 거대한 장벽 중에 하나인 황하가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황하가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크게 돌아나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동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황하를 보면 상류가 맨 왼쪽부터 청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크게 돌아나갈 때까지가 상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밑에 오늘날의 낙양 근처에 오면 중류가 되고, 요 다음에 하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이 얼어붙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해놓은 여기가 겨울에 강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크게 돌아나가는 요쪽이 강이 얼어붙습니다. 여기가 바로 북방 유목민들이 황하를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1월 말부터 3월까지 최대한 약탈을 하고 이 강이 녹기 전에 이 북방인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방인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농민족과 오래 싸울 수는 없어요. 싸우려는 게 아니라 약탈이 목적이기 때문에 겨울에만 약탈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에 중요한 강이 황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유목민들은 왜 그렇게 가을 되면 약탈을 해야만 했는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유목민의 삶은 기본적으로 전투 연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늑대를 쫓죠. 사냥도 하죠. 사냥 연습도 합니다. 활을 쏘고 이런 게 늘 하는 거죠. 활 쏘고 말 타고 늑대 쫓고 하는 게 평상시 일이고, 그리고 초를 찾아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어디서 거주하죠? 게르라고 하는 막사에 거주하죠. 군인들의 활동과 거의 똑같습니다. 활 쏘고 말 타고 이동하고 천막 치고 살고. 근데 농민들은 어떻죠? 농민들은 밭 갈고 씨 뿌리고 풀 베고 추수하고 이게 일이잖아요. 전쟁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인들이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동물을 키우다가 가을이 되면 미래를 준비합니다. 약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겨울을 나지 못할 가축들을 도살합니다. 튼튼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동물만 남기고 나머지를 도살해서 가죽과 육포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올해 약탈처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가을 되면 떠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의 복장을 보면 이들이 왜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늘 입고 다니는 복장이 이렇습니다. 이동에 적합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거죠. 양털 겉옷 밑에 바지를 입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농민들은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원래 바지란 건 유목민들이 만들어내는 복식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19세기까지 치마를 입었어요, 남자들은. 근데 말을 타기 위해서 바지를 입었죠. 그리고 기독교가 달린 모피 모자를 쓰고요. 밑창이 두꺼운 승마용 장화를 신습니다. 불을 피울 부싯돌을 가지고 다니고요. 물과 젖을 담을 가죽 그릇을 가지고 다니고,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 수 있는 줄이 있고요. 밧줄, 바늘, 칼과 차기, 가죽 부대 등을 항상 지참을 합니다. 군인 복장이잖아요. 언제나 군인 복장입니다. 삶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 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목민들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게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탈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물품 획득이 목적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본인들도 희생을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면 대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방인들은 남방의 농민제국 군대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희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히 약탈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재빨리 철수합니다. 물건을 얻는 게 목적이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곡물, 비단, 철제 무기를 얻기 위해서지 전쟁의 승리를 위하거나 누구를 굴복시키려 한다거나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물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게 특징이죠. 때로는 농업 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안 싸워도 된다면 안 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목제국의 전쟁에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병참입니다. 병참은 보급, 군수, 치중 이런 용어로 쓰죠. 여기 보급부대가 있죠. 모든 군대는 온갖 물품을 포탄, 총알, 군인들의 의복, 식량 이런 것들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참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고구려를 공격했던 수나라군 100만 군대. 군인이 100만까지 필요 없거든요. 군인 5만, 10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나머지 인력은 뭐였을까요? 바로 병참대라고 할 수 있죠.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갈량의 북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북벌을 했던 제갈량의 총나라의 최대 약점은 군량미 보급이었습니다. 군량미를 총나라에서 관중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짐을 지거나 조그만 마차에 실어가지고 갔는데 겨우 3개월치밖에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3개월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농민제국 군대에서는 병참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의
보급품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그 정도는 싸워야 되니까 병참부대가 크고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참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게 되는 거죠. 특히 굴량미와 마초. 이 마초의 보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병을 많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목군대에는 치중이 없습니다. 병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병참을 하지 않을까요? 1796년 27세 나폴레옹은 이탈리아군 사령관에 대해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폴레옹이 데리고 갔던 병사들은 3만 명 정도였는데요. 그 전까지 보급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헐벗은 군대였습니다. 그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군들이여, 롬바르디아에는 맛난 음식과 보물이 가득하다. 나폴레옹 군대한테도 병참이 없었습니다. 가서 현지 조달해라 라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나폴레옹은 현지 조달의 명수였습니다. 그가 원한 건 속도였죠. 현지 조달을 하려면 누구보다 빨리 저기 있는 적들의 보급품을 뺏어야 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병참이 없어도 되지만 그러려면 속도를 가져야 된다. 유목군대는 이러한 치중을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건 스피드다. 유목인들이 약탈을 위해서 이동을 하려면 스피드를 가져야만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참이 없으려면 스피드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말이죠. 말이라는 게 작은 말도 있고 큰 말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군용말들은 커요. 중세의 기사들이 탔던 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말이 옛날부터 컸던 건 아닙니다. 고대에 사용됐던 말들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차를 썼어요. 사람 두 명이, 한 명은 마부고 한 명은 궁수였죠. 이렇게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때는 안장과 고삐 같은 게 없었어요. 말이 작기 때문에 말을 타기도 어렵고 만장과 고삐가 없으니 잘 다루지도 않았고, 그래서 고대에서는 전차를 주로 썼지만 이것은 주력은 아니었고 보병이 주력이었고 전차는 보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점차 말을 잘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생긴 게 안장이었어요. 기원전 5세기경쯤에 부드러운 펠트 안장이 등장을 하고 기원 후 1세기경에는 딱딱한 나무 안장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고삐가 생겨났는데 말의 입에다가 안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콧뚜레를 해가지고 줄을 매달죠. 기수가 줄을 잡고 말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발전이죠. 그리고 동시에 말이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점점 크게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병이라는 게 생겨나죠. 고대에는 전차였다가 말을 잘 다룰 수 있으니까 기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력은 보병이었지 기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말을 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탄 사람들만 기병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등자가 생기기 전까지. 등자라는 게 뭐죠? 여기 말을 보시면 안장이 있고 고삐가 있고 재갈이 있죠? 여기 발걸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등자입니다. 이 등자는 꽤 오랜 이후에 발명이 된 건데요. 등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기수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자가 있기 전에는 허벅지로 꽉 조여가지고 말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 등자가 생긴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활을 쏠 수 있게 되고 창을 다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등자는 대략 4세기, 5세기형 동아시아에서 먼저 생겨났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보시면 뒤로 돌아서 쏘는 파르티안 샷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르티안 샷을 하는 기사의 발을 보면 등자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기수의 능력이 상당히 높아졌죠. 서양에는 이게 7세기, 8세기경에 전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기수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중세 시대에는 당연히 이 기병이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었죠. 북방인들이 기본적으로 삶이 전투였고 말을 잘 타고 등자가 생겨난 이후에는 농민제국과 싸우면 언제나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병과 농민이 싸운 기록이 많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농민제국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록이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남송 때 기록했던 기병과 보병의 싸움 결과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북송 시절이에요. 북송 시절에 금나라와 한창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을 포위하고 한창 공격하다가 송군이 사실상 항복을 합니다. 화친을 하자. 그래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가 공물을 낼 테니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화친하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나라군 기병 17기가 이 화친 안을 가지고 금나라의 수도로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봉해서 금나라가 있었던 오늘날 북경 평원지대를 말 7기가 달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송나라군 2,000명이 그 17명의 기병을 막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송군 2,000명은 그 화친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은 거죠. 한판 싸워보자 라고 막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금군은 17명이고 송나라군 보병은 2,000명 있다는 거죠. 딱 보면 2,000명이 상대가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금군 기병 17기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싸웁니다. 일단 뒤로 물러서요. 왜냐면 말은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도움닫기를 해야 됩니다. 뒤로 쭉 물러선 다음에 앞으로 달려와서 가운데 7기, 양쪽에 5기 해서 17기가 송군 2,000명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활을 쏩니다. 일정 거리에서. 그럼 송군 보병은 어떻게 기병을 공격할까요?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군 기병 17기가 송군 보병을 활로 계속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0명 중에서 도망치는 자가 생겨납니다. 이러면 이제 기병이 승리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자가 생기면 그 도망치는 자를 기병들이 쫓아가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송군 보병 2,000명이 금군 기병 17명을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기록입니다. 말을 탄 기병과 보병이 만났을 때 기병은 보병을 공격할 수 있지만 보병은 기병을 공격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목기병과 농민제국 군대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런 건 아닌데 평지에서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기병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 이게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을 한번 보죠. 역사상 여러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병으로 유명하죠. 기병으로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려쳤던 강력한 기병을 보였던 걸로 유명하죠. 한니발도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공격할 때 로마군 6만 명을 거의 몰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한니발이 데리고 있었던 누미디아 기병이었습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 6만 명을 몰살시킬 수 있었죠. 기병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마가 있죠. 한무제가 서역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한혈마. 한혈마 얘기는 이백이 쓴 시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천마가 월지 굴에서 나와 등은 법문이요 기골은 용날개라 푸른 구름에서 울며 푸른 갈기 날리니 눈 위 힘줄 실룩이며 까마득히 내달아 곤륜산에 오르고 서쪽 끝 달려가도 다리 하나 절룩이지 않는다. 곤륜산에 오르고 서쪽 끝까지 달려가도 다리 하나 절룩이지 않는 이 한열마를 구하기 위해서 한무제가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 때문에 저 말로 인해서 멸망의 지경까지 가게 됐었으니까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 말은 작았습니다. 몽골 이전에도 흉노나 여러 유목민족들의 말은 작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정복한 몽골 말은 왜 작았을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말이 서러브레드라고 하는 오늘날 경주마입니다. 아주 키 크고 미끈하게 잘생겼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몽골 말은 키도 작고 볼품없게 생겼습니다. 다리는 아주 두툼하고 털이 많죠. 나중에 헝가리쯤에서 유럽인들이 몽골 말을 만나게 되죠. 유럽인은 몽골인을 쥐 같은 말을 탄 미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되게 볼품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몽골인들은 이렇게 서러브레드 같은 키 크고 잘생긴 말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키 작고 못생긴 몽골 말을 탔었을까? 이걸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증세 기병들은 탱크 역할을 했죠. 등자가 등장한 이후에 기병이 강력했습니다. 창병 궁수의 표적이 되면 점차 대형화되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몽골 말의 4배가량의 건초와 보리를 먹습니다. 이게 키 큰 말의 단점이죠. 속도도 빠르고 힘도 세고 여러 무력이 강하지만 단점은 건초와 보리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기병을 운영하려면 많은 비용과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중세 기병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 말이 작은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막북인 고비사막 북쪽에 살던 유목인들은 주로 경기병을 썼습니다. 경기병은 말도 작지만 이 기병이 복장이 간소하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병이에요. 말을 위한 치중대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을 위한 건초를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적을 유인하고 집중 사격하고 은밀 투가 가능하다. 오랫동안
달리진 못하지만 무장을 가볍게 하고 빨리 달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마리를 써가지고 바꿔서 빨리 달린다. 장거리 원정 시에는 인당 4 내지 5필의 말을 유지해서 그 말을 갈아탐으로 인해서 오래 달리게 한다. 이런 거죠. 하나의 말이 아니라 여러 말. 또 가장 중요한 게 말을 위한 치중대를 운영 안 해도 된다. 그럼 말은 어떻게 먹고 살죠? 말은 스스로 생존을 합니다. 가다가 쉴 때 초원의 풀을 뜯는다는 거죠. 겨울에는 스스로 눈 속에 있는 마른 풀을 먹는, 이게 바로 몽골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말은 작아요. 중앙아시아의 거친 환경에도 잘 견딥니다. 사막, 산 중에서도 인내심이 강하고요. 겨울에도 별도의 건초를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겨울에는 흰눈을 헤치고 스스로 건초를 찾기 때문이죠. 서로브레드는 잘 만들어진, 잘 키워진 건초를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곡식도 줘야 되는데, 이 몽골말은 그런 걸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겨울에도 마구간이 없어요. 겨울에 그 추위에도 그냥 밖에서 추위를 혼자 견디고 혼자 나가서 눈 밑에 있는 마른 건초를 뜯어먹는, 눈을 헤쳐야 되기 때문에 발목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를 안 해줘도 되는, 이게 몽골 말의 특징이는 거죠. 때로는 비상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네이나 다섯 마리씩 가지고 다니니까 그 중에 약해진 말을 골라서 식량을 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키 크고 허우대 멀쩡한 서러브레드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키 작고 볼품없는 몽골 말을 써서 전쟁에서 활용했다는 겁니다.